자, 오늘은 그러면 철학적인 얘기를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뭐 종교적인 이야기 이제 우리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과학자들은 혹시 신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세요? 아니면 이건 그냥 우리 과학의 영역 아니니까 그냥 언급을 말자 이렇게 갑니까? 저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비과학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조금 네네네.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게 비과학이라는 거랑 반과학이라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비과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감상 되게 불쾌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과학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넌 네,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반과학이죠. 지구가 평평해 이런 건 반과학적이에요. 안티 사이언스. 그렇죠. 근데 그냥 과학 바깥에 있는 것이기 과학이 때문에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과학이란 말이 어감이 좀 불쾌하지만 사실 저는 아무런 가치 평가가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테고라이징이 과학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과학이 다룰 수 없는 과학 바깥에 있는 무언가로서 제일 끝단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신 같은 개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왜 신을 믿게 디자인됐을까요? 디자인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고 아마 진화적으로 그렇게 진화했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인지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우리 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측이거든요. 생존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를 항상 예측해야 되는 그런 숙명에 놓여 있는데 그 예측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데 아마 지식이 100으로 치면 지금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은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90 몇 프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요즘은 과학이라는 어떤 교육을 받고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더 과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신념 체계를 갖게 되지만 교육 체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네. 이걸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를 창조해 놓고 거기에 우리가 의지를 하면서 근데 우리 뇌에도 어떤 영역을 자극하면 신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거나 신적인 경험을 더 한다거나 이런 영역이 있다고도 페이퍼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에피소딕한 실험에서만 밝혀지고 있지 저는 개인적으로 뇌과학자로서는 우주머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영역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크리스찬인데 저는 또 극단적으로 또 진화론주의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의 어떤 선이나 이런 데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지 서로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아닌가. 같은 교인들이 보시고 교수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종교는 종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시는 분들도 도덕적 기준의 길라잡이로서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 없다. 그러나 이제 신의 존재를 그렇게 가슴속으로 믿으신다거나 이런 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사실 가슴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도덕적인 기준으로 믿을 수는 있죠. 오늘 여러 번 사고 치시네요. 네. 결국 그러면 이 신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천문학에서 나왔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 자체가 과학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신을 믿는 이유는 과학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을 믿는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믿는 그 행위 자체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겠다. 신을 믿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혹은 뭐 뇌과학적인 어떤 분석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신을 믿을 때 뇌의 어떤 부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밝혀낼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신의 존재를 믿는 과학자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는 통계가 조금 있는데요. 직접 앞에 있는 과학자에게 당신이 무신론자냐라고 물으면 특히 미국 같은 문화권에서 무신론자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익명의 설문조사 같은 자료가 있는데요. 미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할리먼이죠.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의 그 익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 정도의 과학자가 기독교적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답했어요. 기독교에서의 유일신을 믿는 과학자가 소수인 거죠. 그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뭐 아인슈타인도 뭐 신은 주사위도를 하지 않는다. 뭐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신은 기독교적 유일신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자연 법칙을 신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주사위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아인슈타인은 명확하게 남긴 글이 있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은 기독교적인 유일신. 구름 위에서 흰 수염을 기르는 그런 존재를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도 뭐 신의 입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고요. 그래서 사실 과학자 중에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한다 그러면 그러면 교회 다니시겠네요 라고 얘기도 많이 교회 듣거든요. 다니시겠네요? 왜? 아니요, 저는 독실한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예요. 아 그래요. 앞으로도 믿을 가능성이 매우 없는. 그 젊었을 땐 고민을 많이 해요. 일단 신은 물리학에서의 연구의 대상이 된 적도 없고 연구의 대상이어서도 안 되는데 그래도 뭐 물리학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젊었을 때 고민을 하다가 나름 결론을 내린 거고 결론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거죠. 어느 날 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이건 내가 허상을 받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 가신다. 어쨌든 신의 존재나 신에 대한 믿음 같은 게 과학적인 발전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들이 아유 그 무신론 이런 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을 수는 있겠군요. 일단 잘 지적하신 것처럼 과학자들이 신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일종의 수사학적 표현인 거죠. 자연의 근본 원리,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자연 법칙은 이렇게 작동해야 된다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신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건데 그거 외에 이제 인격신이라고 하죠. 사람 벌 주기도 하고 자기 말 잘 들으면 칭찬도 하고 상도 주고 뭐 하는 그런 의미의 신을 믿는 과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점점 줄어들어 온 건 사실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아주 독실한 신자였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대충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건데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의 차원에서는 신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나 뭐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우리는 어떤 걸 지향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어떤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과학이 답을 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신이라든가 이런 초월적 존재로부터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침들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들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종교에서 그런 윤리적 원칙들이나 준칙들과 그런 형태로 많이 전해내 왔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입장이 그 스티븐 제이 굴드라고 지금 돌아가신 진화생물학자가 견지하는 입장으로 유명한데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학이 다루는 영역하고 가치와 규범의 세계가 다르고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사실은 서로 이렇게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 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반론을 펴는 게 뭐 도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실제로는 가치 영역조차도 전부 다 과학적으로 다 뭐 이기적 유전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 여기는 이제 그런 논쟁이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에 이치를 하는 건 과학으로 이제 가능한데 그렇다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혹시 그게 약간 좀 싸움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도피 같은 건 아닙니까? 현대 과학자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도킨스나 히친슨처럼 전투적 무신론자들이 정확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네. 사실 우리가 탐색해 보면은 마치 과학이 예전에 정복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다 지금 다 설명하는 것처럼 결국은 규범이나 윤리나 가치 문제도 다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이제 사실은 근데 양쪽 다 그게 도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꾸로 이쪽은 공수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자신은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한 거지 실제로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어려운 질문은 뭐냐면 그 영역 구별을 하지 않더라도 근본적 수준에서 신의 존재를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도 꽤 있어요. 철학자 중에서. 신의 존재를 논리적인 이유 이유로? 때문에. 그건 되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움직이지 않는 운동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immovable mover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고대 철학부터 시작된 개념인데 어차피 세상은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는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인과관계를 계속 이렇게 앞으로 쫓아가다 보면 모든 그 인과관계의 시초가 되는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될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최초의 원인도 뭔가 다른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면 이게 무한퇴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것들을 움직이긴 하지만 무버긴 하지만 얘 스스로는 이무버블한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논리적으로 설정돼야 되고 그게 그게 신이어야 신이다. 한다. 그런 입장들을 보이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약간 사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싶지만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들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 인과관계를 뱅뱅 돌게 만들면 그 임무범을 무버를 가정하지 않아도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되니까. 네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 나온 빅뱅 생각을 해보면 네. 거기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때 과학에서 이건 왜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인과적 설명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럼 그건 왜 그렇지? 그럼 또 인과적 설명을 하고 또 인과적 설명. 근데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주의 그 브루트 팩트라고 하는데 세상이 그래 라고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이 존재할 텐데 예를 들어서 빅뱅이 왜 생겼지 그러면 현재 우주론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합의된 견해는 없거든요. 왜 생겼지는? 그러면 왜 생겼지에 대해서 그냥 그래가 한 가지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신이 있어서 그랬어. 그렇죠.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것도 물론 굉장히 좀 약간 비겁한 방식일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펀더먼탈한 수준의 설명,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의 프론티어 끝에 뭐 하나 놓는 그거로 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그건 신. 인격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어느 순간 아무리 질문을 해도 딱 멈춰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질문
질문 끝. 왜냐면 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질문 못 하니까. 근데 그 이야기하신 거에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인과적 설명하고 비확률적인 결정론적인 설명은 명확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를 답을 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가설은 그렇죠. 상당히 그럴듯하게 그렇죠. 그건 과학적으로 뭐 양자 요동 뭐 그런 걸로 보통은 설명하고 거기 그게 제 생각에는 거의 유일한 방법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는 그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거의 무한대가 될 수 있고 양자 요동이요? 네, 그게 그 에너지와 시간 사이의 불확정성 원리가 있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을 우리가 상상하면 짧은 시간 안에서는 얼마든지 큰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빅뱅은 약간 좀 캡슐 같은 데서 터진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가 진공이라고 생각하면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진공이라는 게 입자와 반입자들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게 마치 팥죽 끓듯이 미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진공 상태 안에서 예, 현대 물리학에서 진공은 그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그젝트하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만 성립하거든요. 짧은 시간에서. 갑자기 빅뱅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빅뱅이 뭐 요만큼 이게 고물 상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서 빵 터졌다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구도 나오고 태양도 나오고?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명확한 인과적인 설명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빅뱅이 시작했다는 것이 물리학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럼 빅뱅은 뭐에서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는 실험적으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입자가 생겨났다가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뿜은 거잖아요. 없는 게 생겨났으니까. 그럼 다시 또 사라져요. 생성소멸을 반복해서 그거를 시간을 갖다가 충분히 잡아가지고 평균을 내버리면 0이 돼서 평균적으로는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매 순간마다는 사실 왔다 갔다. 근데 이제 김홍준 교수님 말씀은 그거를 엄청 확대를 해가지고 우주 전체가 그런 요동이라는 방식으로 갑자기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생겨나. 그러면 언젠가 또 이렇게 또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진공에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진공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공이라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힘을 가하다 진공 진공 자체가 성격이 그래요. 그래요? 네. 그냥 어떤 진공 상태에서든 뭔가 생성됐다 소멸되는 일들이 빠르게 일어나요? 예. 네. 그 관찰도 되고요. 실험적인 증거들도. 그 캐시미어, 네, 카시미르 그쵸? 이펙트가. 얇은 그 금속판 두 개를 진공 상태에서 두면 얘가 서로 붙어요. 그냥 아무 힘을 안 가했는데 아무 힘을 안 가했는데. 떨어져 있었던 애가? 네. 왜? 그게 이제 바깥에서도 진공 에너지가 있고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서도 진공 에너지가 있는데 더 넓은 바깥에서의 그 진공 에너지 양자 요동이 밀어내는 거죠. 양자 요동은 뭐예요? 양자가 아까 그런 현상들 에너지가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 그 힘은 왜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 네. 근데 말씀하신 건데 평균적으로는 다 보존돼요. 진공 상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는? 그 현대 물리학에서 진공 보통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잔잔한 호수예요, 그냥 진공이라는 게. 그런데 우연히 물 속에서 물방울이 하나가 튕겨서 위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면 위를 본 사람, 입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수면 아래에는 물방울이 튕겨 올라가서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반입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물에서 물방울이 올라갔다가 좀 있으면 다시 내려가고 그 파축골 듯이 물방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진공이라고 생각해요. 진공 상태에도 먼지 같은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없죠. 먼지가 있으면 진공이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에너지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물질은. 없어요 진공이에요? 물질은. 아 그게 이제 진공이군요. 여튼 그 상태에서 아마 빅뱅이 일어났을 거라고들 지금 이제 추측하시는 거죠? 명확히 몰라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무리하진 않는데 사실 좀 예. 저는 약간 좀 하여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겨났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설명했다.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인류 원리 비슷해갖고. 네, 그렇죠. 진공에서 그러면 없던 입자도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항상 쌍으로 생겨요. 입자랑 반입자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입자가 생긴다고? 네.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가 뿅 나오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쌍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입자와 반입자가. 근데 입자하고 반입자 조금씩 서로 부딪히면서 소멸해버려서 아주 짧은 순간에만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하는 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지금 우주에 이 수많은 물질들이 생겨났다고요? 그때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문학에서 되게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 우주는 다 물질로 채워져 있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적으로는 물질이 이만큼 생기면 그거에 대응되는 반물질도 이만큼 있었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또 지들끼리 부딪혀서 곧바로 없어졌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주는 물질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쵸, 빅뱅 직후 아니면 뭐 언제가 됐든 초기에 뭔가 물질과 반물질의 양을 비대칭하게 하는 작용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가 지금 우주론 안에서 되게 중요한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빅뱅 없었던 건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왜 있는지를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빅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주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정상상태 우주론이라는 주장으로 꽤 오랫동안 그 주장도 있었는데요. 다 그건 이제 배격이 됐어요. 다 배격됐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우주 다른 데는 쭉 있었다가 우리 있는 우주 쪽에 이제 블랙홀이 아주 크게 있었는데 걔가 이제 블랙홀 상태에 있다가 빵 한번 터진 거지. 그 아이디어도 있죠. 지금 우리 우주가 블랙홀 안에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너무 멋있는 게 저게 딱 스티븐 호킹이 처음으로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학위 논문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로저 펜로즈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블랙홀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가능하다. 뭐 블랙홀의 모양에 상관없이 아주 강한 중력으로 붕괴하면 한 점에 모든 질량이 모여서 특이점이라는 게 가능하다. 요거를 밝혀내거든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당시에 젊은 스티븐 호킹이 우주도 계속 과거로 가면 모든 에너지가 다 한 점에 모여 있었으니까 블랙홀을 이야기하는 특이점이랑 물리학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빅뱅 초기의 우주의 모습은 특이점이다. 블랙홀과 물리학적으로 표현할 때 다를 게 없다. 이거를 이제 밝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혹시 그러면 우리 우주도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우주가 갖고 있는 속성이 블랙홀 안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주 밖으로 빛이 나갈 수 없고 정보가 바깥에서부터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고 우리가 바깥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고 생각하면 블랙홀의 내부에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도 여전히 계속 질문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블랙홀은 그 설명이 다 맞다고 쳐. 그 블랙홀은 왜 생겼을까? 그 신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실체가 있는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인격신이나 이슬람의 인격신이나 이런 거는 딱 그 교리도 있고 뭐가 올바르고 잘 그리고 뭐 내편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질문을 하다가 더 이상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 그럼 거기다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의 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적 신하고는 단어만 같다 뿐이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네네네.